안녕하세요. 오늘은 열화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사문을 쓰는 거, 그리고 그 창의적 사고 중에서 PMI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글 쓰는 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의 열화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사문이라 하면 내가 시간적인 어떤 그 순서를 가지고 내 삶을 쓰는 글을 서사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서사문이 있지만 여기서 배우는 것은 우리 그 단원상 개인적 서사문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니까 개인적인 나의 연대기, 자기 발견하기 이런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열화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서사문 쓰기를 배울 때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열화일기가 국내에 번역된 책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 번역하신 분이 김혈조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책이 그 이북으로도 나와 있고 종이본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북으로 15일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영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함께 조금 읽어보고 이 책을 15일간 무료니까 이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책은 일단은 그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쓰셨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박지원 선생님 1737년에서 1805년까지 생애를 사셨는데 이때 열하에 가셨을 때는 44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청나라 건용 황제의 70회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으로 갔는데 박지원 쌤이 가실 때그 공적인 어떤 업무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유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수많은 견문들을 정리할 수 있었죠. 업무가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적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번역된 열화일기 1, 2, 3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페이지 수가 무려 1권이 557페이지, 2권이 541페이지, 3권이 580페이지,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이 장대한 분량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소임 없이 가서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만한 공부와 열정 이런 게 있어서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재 지금 이게 예스24 그 창에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15일간 무료 대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판매 지수 25,000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베개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얼른 이북으로 사서 봤다가 이북으로 이거를 어, 몇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서 한 몇 시간 보다가 바로 주문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신개정판이 진작 나와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아쉬움 이런 것도 들고 어쨌든 지금 책을 보면서 너무 뿌듯해요. 왜냐면 기존에 제가 봤던 그 열화일기에 빠져 있었던 부분이 이 책에는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빠졌던 부분도 다 챙겨 넣고 그리고 이 책을 쓰신 그 김율조 교수님께서 어, 이 책을 새로 개정판을 내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열아이가 나온 것은 이분도 이제 지금 개정판 내기 이전에 내셨는데 그때는 이 번역을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 자연경 실본을 저본으로 해서 그것을 번역한 건데 이 자연경 실본은 박영철 본이라고도 하고 그 박영철 본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초고본을 여러 번 윤색을 거친 책이어서 그 원본이 나타났을 때 서로 비교해 봤을 때 굉장한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이제 개정판 내면서 참고했던 책은 이가원 선생님께서 소장하시던 것을 단국대학교에 기증했는데 그것을 이제 영인되어서 그게 학계에 공개되게 됐대요. 영인됐다는 거는 이 초고본 필사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인쇄한 것을 영인본이라고 하는데 그 영인본을 보니까 예전에 번역했던 거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새로 이 영인본을 중심으로 이번에 번역을 새로 하셨는데 이렇게 윤색 저본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것, 초고본이 가지는 굉장히 생생한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담겨 있고 그리고 연암이 원래 열화일기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숨은 의도들을 잘 살아나고 포착할 수 있도록 개정판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박지원 연암 선생님의 그 초상화인데요. 굉장히 그 어깨가 넓고 풍채가 좋으시죠. 이 손자인 박주수의 그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에 나와 있는 열화일기 책마다 이 초상화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 열화일기 책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여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정도가 제가 좀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나와서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맨 오른쪽 아래가 이제 한양이에요. 그리고 한양에서 평양, 그리고 평양에서 다음이 이제 박천, 의주, 그리고 의주에서 이제 그 강을 넘어서 이제 구련성. 그래서 쭉 가서 저 위에 올라가면 그 동그라미 좀 동글하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성경인데요. 지금 성경은 지금의 심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쭉 빨간 선을 타고 이제 산해관을 건너서 북경으로 가죠. 그래서 북경에서 이제 고북구를 넘어서 열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여정이 어마어마한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정 동안에 한 45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일기를 쓴 거고 그 1, 2권에는 이제 그 여정 동안에 쓴 거가 주로 들어있고 3권에는 거기서 이제 들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운 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잡기를 엮은 그런 내용이 주로 많이 들어있더군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쓰여졌어요. 원본 이 열알기 지금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 다른 분이 이제 번역하신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그거보다 좀 더 생생하고 그리고 또 박지원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무려 1600 몇 페이지가 되는 책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뭐 어떤 박지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열화일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주옥 같은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좋았던 거 아주 그거 몇 편만 정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만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이게 도각록이에요. 1980년 6월 24일 신미일입니다. 그래서 그 신미일에 도각록 강을 건너는 거죠. 도각록은 좀 이 전체적인 열화일기 내용 중에서 좀 그 박지원의 어떤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표현이 아주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물살이 빨랐으나 사공들이 일제히 뱃노래를 부르며 힘을 쓰고 공을 들이는 바람에 배가 유성처럼 번개처럼 빠르게 나아가자 마치 새벽이 밝아오는 것 같아 같이 황홀했다. 멀리 통근정에 기둥과 난간이 팔방으로 앞다투어 빙빙 도는 것 같고 배웅 나온 사람들은 아직 모래 언덕에 서 있는데 아득하여 마치 콩알처럼 보였다. 예, 콩알처럼 보였다. 이런 게 참 재밌죠. 유성처럼 번개처럼 콩알처럼. 예. 네, 나는 수역인 홍명복 군에게 자네 도를 아는가? 라고 물으니 홍군은 두 손을 마주 잡고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기에 나는 도란 알기 어려운 게 아닐세. 바로 저기 강 언덕에 있네. 라고 했다. 홍군은 이른바 시경에 먼저 저 언덕에 오른다 라는 말을 이르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닐세. 압록강은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계가 되는 곳이야. 그 경계란 언덕이 아니면 강물이네. 무릇 천하 인민의 떳떳한 윤리와 사물의 법칙은 마치 강물이 언덕과 서로 만나는 피차의 중간과 같은 걸세.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강물과 언덕의 중간, 경계에 있네.
라고 일러주었다. 홍구는 무슨 말씀이신지 감히 묻습니다 하기에 내가 서경의 인심은 오직 위태롭게 되고 도심은 오직 희미해진다고 썼네. 서양 사람들은 기하학에서 하나의 획은 분별하여 하나의 선으로 깨우치기는 했으나 그 미약한 부분까지 논변하고 증명할 수 없어서 빛이 있고 없는 그 사이라고 말했고, 불교에서는 그 즈음에 임하는 것을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네. 그러므로 그 경계에 잘 처신함은 오직 도를 아는 사람만이 능히 할 수 있으니 라고 이제 이 맨 앞에 이제 도각록의 부분에 이런 그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그 이제 각주가 아주 잘 달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선에 관한 내용은 그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본에 그 선을 정의한 부분에 나오는 말이래요. 이게 정말 신비해요. 어떻게 이런 문장을 썼는지. 그리고 이 어떤 경계에 있다는 그 말이 저는 참 그 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꼭 소개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있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쪽이면서 저쪽이기도 한 이고,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라도 설명을 해도 잘 이해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 번 읽다 보면 무릎을 치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빛이 있고도 없는 사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서 안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네. 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은 사이. 그러니까 그 진짜 신비한 사이죠. 그런 사이가 어디 있어요?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은. 예. 그러면 붙어 있다가도 떨어지고 떨어져 있다가도 붙어 있는 늘 그런 관계? 그런 거를 나타내기도 할 것 같아요.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은 사이. 예, 이런 거 정말 신비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권에서는 태학 유관록인데 이제 경자년 8월 초 9일이에요. 을묘일. 이때는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열하에. 8월 초니까 6월 24일 날 출발해서 이제 열하에 도착해가지고 이분이 도착했는데 그날 그 너무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세요. 다른 분들은 다 주무세요. 근데 그 잠을 못 자고 설레서 야밤에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뭐야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 그 깊이 있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앞에 있는 거는 도란 무엇인가, 뭐 붙지도 떨어지도 않는 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달빛은 뜰에 가득하고 담장 맞은편의 장군부에서는 이미 초경 4점을 쳤다. 야경을 알리는 징과 나무 딱딱이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정사의 방으로 들어가니 비복들은 장막 밖에서 골아 떨어졌고 정사도 이미 잠이 든 모양이다. 나지막한 병풍 사나를 사이에 두고 나의 잠자리를 보아놓았다. 일행들은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모두 닷새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다가 오늘에야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다. 정사의 베개맡에 술병 둘이 놓여 있다. 흔들어 보니 하나는 비었고 하나는 차 있다. 이렇게 달밝은 밤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무얼 하겠는가. 드디어 따라서 잔에 가득 부어 마시고는 촛불을 불어서 끄고 밖으로 나왔다. 뜰 가운데 홀로 서서 밝은 달을 올려다보았다. 담 밖에서 할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장군부의 낙타가 내는 소리다. 이윽고 몇 년단으로 나가보니 제독과 통관들이 각각
탁자 두 개를 마주 붙이고 그 위에서 잠을 잔다. 저들이 비록 되놈이긴 하지만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 그들이 누워서 자는 탁자는 바로 공자 같은 성인을 제사 지내는 석전이나 석체에 음식을 올려놓는 탁자가 아니더냐. 그런 탁자이건을 어찌 감히 침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차마 누워 잘 수 있겠는가. 탁자는 모두 붉게 칠했으며 100여 개 정도 되었다. 굉장히 섬세하게 썼죠. 뭐 색깔이 무슨 색이고 뭐 누가 자고 있고 뭐 그 100개, 100여 개 정도 된다는 대강 세하려 봤다는 얘기거든요. 오른쪽 행랑으로 들어가니 역관 3명과 비장 4명이 한 방에서 자고 있었다. 목을 끌어안고 다리를 걸치고서 자는데 아랫도리를 가리지도 않았다. 모두 코를 우레같이 고는데 어떤 이는 호리병이 기울어져 물이 쪼르르 흐르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톱질을 하는데 톱니가 나무에 먹혀 삑삑 하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쯧쯧하며 나무라는 소리를 내고 어떤 이는 쩝쩝하며 원망을 삼키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말리기를 함께 고생하며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왔으니 응당 쌓인 정분이 생사조차 함께할 형제의 관계가 되었을 터인데도 같은 침상에서 자면서도 꿈은 서로 달리 꿀 것이며 서로의 생각은 초월의 관계인가 보다 이렇게 썼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잠자는데 코 고는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재미나게 쓴 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예, 쪼르르 삑삑 쩝쩝 예. 재밌죠. 그리고 이제 이 초월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초월의 관계라는 거는 초나라하고 월나라를 얘기하는데 초나라하고 월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 먼 관계에 서로는 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멀은 사이 그런 사이를 초월의 관계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담배에 불을 붙이고 밖으로 나오니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표범 소리처럼 들려온다. 장군부에서 치는 징 소리는 심신 산골의 두견새 소리 같다. 뜰을 이리저리 어정어정 걷다가 뛰기도 하고 점잖게 걷기도 하며 달빛에 생기는 내 그림자와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명륜당 뒤뜰에 오래된 나무는 우거져 하늘을 덮었고 서늘한 이슬이 동글동글 맺혀 잎사귀마다 구슬을 머금었으며 진주 같은 이슬방울은 달빛에 반짝인다. 그래서 이 이슬이 맺힐 때까지 있었으니까 새벽녘까지 그 그림자랑 장난치고 팔딱팔딱 뛰고 어정어정 걷기도 하고 혼자서 달밤에 이렇게 이제 체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이 부분이 재밌게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도 이런 대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권에서 제가 너무 막 고르고 싶은 게 많아서 뭐를 고를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골랐어요. 조조의 수중 무덤이 들어있는 구외 이문이라는 건데요. 이 구외 이문이라는 말은 그 구외가 뭐냐면 장성 밖을 구외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북구 장성인데 고북구 장성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고북구 바깥이라 그래서 구외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이한 내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양귀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초사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그 조조의 수중 무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선택을 했어요. 제가 풍수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무덤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눈이 막 탁 커지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건육무진년 1748 장하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허리가 두동강으로 잘려서 물 위로 떠오르는 사건이 생겼다. 황제는 수만 명의 병조를 풀어서 강물 옆을 파서 물줄기를 돌리고 강바닥을 살펴보게 했는데 만여 개의 쇠뇌에 모두 화살이 장착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무덤이 있었다. 그리하여 무덤을 발굴하여 관을 찾아냈는데 은으로 꾸민 바다에 금으로 된 물오리가 있었으며 황제의 면류관과 복장을 갖추고 있었으니 바로 조조의 시신이었다. 기가 막히죠. 황제가 친히 관웅장 사당의 소열 황제의 소상 앞에 나아가 조조의 시신을 무릎 꿇리고 나서 참소하였다.
이 일은 사람과 귀신의 천고에 쌓인 분노를 씻어냈을 뿐 아니라 아울러 후대에 자신의 묘가 발굴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조조가 72개의 가짜 무덤을 만들었다는 소위 72총을 통쾌하게 깨버린 조치이다. 가짜 무덤을 어떻게 72개를 만들었냐고요. 정말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가짜 무덤을 만든 사례가 있는데, 신순겸의 그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춘천시 그 서면에 있는 무덤인데, 그 신순겸 장군이 왕건이 포위됐을 때 왕건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왕의 그 왕건의 옷을 입고 왕건인 것처럼 나가서 대신 죽게 되죠. 그래서 왕건이 신순겸의 이제 시신을 수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 이제 무덤을 썼는데 장례를 지내면서 그 순금이 이제 파묘당할 거를 두려워해서 산소를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의 형태가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춘천이나 일대를 갈 때 그 신순겸의 모소에 가면 본분이 3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진짜일까? 그러면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궁금해 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조조의 그 무덤이 이렇게 있어서 물줄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팠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발굴되지 않으려고 72개의 가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조금 재미가 적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좀 신기하게 다가왔던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에 실었습니다. 이제 고라니 뿔이 빠진 날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중용에 오직 천자만이 제도를 논의하여 고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건용 한제가 예기 원령편의 내용을 뜯어 고친 것에서 이 말을 징험할 수 있겠다. 하지가 되면 사슴의 뿔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의 계절이란 주역에서 구우괴에 해당하여 하나의 음기가 처음 생겨나는 때이므로 이때 자른 녹용은 음기를 보호하는 약재가 되는 것입니다. 동지가 되면 술록에 뿔이 빠지게 되니 동지는 주역의 복괴에 해당하여 하나의 양기가 처음 생겨나므로 이때 자른 술록의 뿔은 양기를 보호하는 약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르는 시기와 용도가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하니 이게 이제 그 박지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국 주인이 그대는 아직 책력도 보지 않으셨소이까? 이미 원령편의 문장을 고쳤소이다. 황제께서 일찍이 술록의 뿔과 사슴의 뿔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천하에 명을 내려 글자 중에 무릇 사슴, 부스가 붙은 동물로 뿔이 있는 놈을 모두 산채로 잡아서 동물 어린 남해자 안에 넣어 기르게 했습니다. 구역별로 나누어 길러서 다른 종자와 서로 교미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하지가 되자 술록과 사슴이 동시에 뿔이 빠졌고 동지에 이르러 뿔이 빠진 놈은 오직 고라니 하나뿐이었답니다. 그래서 예기 원령편에 11월에는 술록에 뿔이 빠진다라는 뜻의 미각해라는 말을 고라니에 뿔이 빠진다라는 뜻의 주각해라는 말로 아예 고쳐버렸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 음기를 보호하는 또는 양기를 보호하는 약재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의 음이 생겨나다. 그래서 음이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 하나 생긴 것이 그 음기가 강한 거고 또 처음 하나 생긴 것이 양기가 강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에 대한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다음 이야기는 그 옥감야하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만 여기다가 실어놨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면 좋겠어요. 30년 전의 일이다. 한 여관이 빈털터리로 북경에 들어갔다가 장차 귀국할 무렵에 거래하던 단골집 주인을 마주보고서 눈물을 흘렸다. 주인이 괴이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그는 압록강을 건너올 때 남의 은자를 몰래 숨기고 들어오다가 그만 일이 들통나는 바람에 제가 가진 돈까지 관에 몰수를 당했습니다. 지금 빈털터리로 귀국하려니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차라리 돌아가지 않음만 못하답니다. 하고는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하였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급히 그를 껴안으며 칼을 빼앗고 물었다. 몰수당한 은자가 얼마나 되오? 3,000냥입니다. 주인이 그를 위로하며 사내 대장부가 자기 몸이 없어질까 걱정을 해야지 어찌 돈이 없음을 걱정한단 말이오. 만약 죽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장차 당신의 처자는 어찌 되겠소? 내가 그대에게 만금을 빌려줄 터이니 5년 동안 재물을 늘려 나가면 다시 만금을 벌게 될 것이요. 그때 가서 본전 만금만 갚도록 하시오. 예, 대단한 이야기죠. 만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인 것 같은데 이거를 원금만 5년 동안 무료로 대출해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그 뒷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는 이 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또 그 열하일기를 읽고 창의적 사고 한 개를 잠깐 배워볼 건데, 이거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설명이 금방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에드워드 드보노 박사님께서 이 PMI라고 여러 가지 그 창의적 사고 기법 중에 아주 단순한 거 하나를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PMI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P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인데요. 일단 어떤 일이 딱 있으면 좋은 점, 긍정적인 점 이런 거 생각하고 마이너스, 단점, 부정적인 것, 제거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인터레스팅은 내가 관심 있는 거 아니면 상상해 보기, 내가 흥미로운 거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커피가 에스프레소잖아요. 근데 이 에스프레소만 먹다가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좀 연하게 해서 우리가 아메리카노가 됐죠. 그리고 여기다 우유하고 우유 거품 계피를 넣으면 카푸치노, 그다음에 스팀 밀크를 넣으면 카페라테가 되는데요. 이렇게 어떤 것에다가 기본적인 어떤 것에다가 더하기 해갖고 만들어지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긍정적인 점, 그리고 좋은 점 이렇게 생각한 거랑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전화기에다가 우리가 요즘에 뭐든지 다 추가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플러스의 좋은 사고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플러스 사례로 시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선화에게라는 정호승 선생님의 시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렇게 이제 외로운 게 인간만이 아니라 그 새도 외롭고 하느님도 외롭고 그리고 앞거는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내려온다는 정호승 시인의 아주 시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시인데요. 이렇게 나의 어떤 감정에 이렇게 누구도 그렇고 이렇게 동병상련을 하면서 굉장히 치유를 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외로워서 힘들 때 이 시가 저에게는 큰 힘을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플러스 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만이 외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여러분처럼 색깔과 그리고 종류는 다르겠지만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 생각하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너스는 뭔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선풍기가 있는데, 이 다이슨에서 만든 선풍기죠. 선풍기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그 날개가 회전하는 건데, 이 회전 날개에 그 애기들은 잘못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넣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처음으로 선풍기를 샀을 때 제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이 엄지손가락을 그 선풍기 안에다 쑥 넣었어요. 선풍기는 막 괴성을 내면서 짜자작 소리를 냈고, 그리고 동생은 그 엄지손톱 있는 데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할아버지가 그 성냥갑 껍질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를 봤는데, 저는 그 뒤로 이 선풍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에 대한 그 아픈 기억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오래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그 위험한 거를 빼버려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이 다이슨 이 선풍기를 그래서 여기 소개하고요. 옆에 보면은 이거는 호치키스인데요. 호치키스 심의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종이 보면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종이가 접히면서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은 있고, 그리고 그 위험한 요소는 빼버리는 걸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이제 마이너스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아이디어로 또 글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이런 걸로 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태생적으로 제가 나면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배꼽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배꼽이 있지만 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배꼽에 해당하는 그 어떤 것이 저에게는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비가 새던 지붕, 누군가 불을 꺼야 불이 들어오는, 불을 얻기 어려운 어두운 방, 내면의 갈비뼈를 갈고 닦아 맑고 투명한 빛을 내야 비출 수 있었던 그 상서로운 불빛. 그래서 그 배꼽이라는 어떤 상징으로 얻어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는 온전하게 둥글게 되는 그 하늘에 간다, 이런 내용의 시예요. 예, 저의 시 잠깐 소개했고요. 자, 이제 인터레스팅의 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컵 속을 보면 아주 근육질의 멋진 남자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잔을 다 마시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죠? 이렇게 이제 어떤 재미있는 거, 상상 이런 거를 덧붙인 여러 가지 그 인터레스팅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도 이런 시가 있어요. 자음요라는 청양 지역의 민요인데요. 이게 무엇이요? 옷이요? 네, 옵니다. 이게 무엇이요? 자시요? 네, 먹습니다. 이게 무엇이요? 가시요? 네, 갑니다. 뭐 이런 말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언어 유희가 인터레스팅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헌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제 언어 유희만 하면 너무 그 상상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요. 타임머신을 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상상력의 시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정재학 시인의 시는 이런 류가 많이 있거든요. 흑판인데요. 수업 중 판서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물컹하더니 손이 칠판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몸의 절반이 들어갔을 때 선생님, 새가 유리에 부딪혀 떨어졌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고 싶었으나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물에 빠지듯 흙판에 빨려 들어갔다. 칠판 속으로 들어가니 건너편 교실에서 중학교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타임머신 탔잖아요. 나는 짝과 떠들다가 생물 선생님에게 걸려서 저런 철필통으로 뺨을 맞았다. 맞을 때마다 샤프가 흔들려 덜그덕거렸다. 아이들이 웃었다. 뺨보다 그 새소리가 더 아팠다 하고, 이렇게 내 삶의 기억 중에 아팠던 순간으로 가서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가 종이로 내려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이 아픔 있잖아요. 이거를 보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인데요. 상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글을 쓰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PMI를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서사문 쓰는 것을 할 건데요. 이게 과제예요. 그래서 이 선을 보고 이 물고기 뼈 같은 선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인터레스팅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플러스라고 여겨지는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굉장히 플러스가 됐던 게 제가 살아오면서 저의 이제 요산 선생님 만났던 거. 그래서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가 공부하게 됐고, 그러면서 수많은 깨달음의 자리에 저를 이끌어 주신 그런 감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첫 번째 플러스로 꼽고 싶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저희 어머니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저한테 공부 좀 그만해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책 좀 그만 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늘 새벽 3시까지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반대로 말해주셔서 제가 오기를 가지게 해주신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일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여기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라면 2018년도에 제가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그 시집을 제가 정말 그 단기간에 쓰게 됐는데 그 단기간에 쓰게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분이신데 그런 수많은 분들이 막 그것까지 떠오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플러스가 됐던 어떤 사건들 이런 거 한 3가지 정도 적어보시고 또 마이너스는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그리고 나한테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나한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되게 운동을 못해요. 근데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저한테 테니스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현이야, 너는 아무리 봐도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다른 거 해라. 너는 공부하는 게 제일 맞아. 이러면서 저한테 그만두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소질이 없는 게 있어요. 그렇게 운동도 못하고 또 굉장히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마이너스, 저한테 없는 거, 그 다음에 성격적인 단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기 서사문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플러스가 됐던 거, 나에게 마이너스가 됐던 거를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레스팅을 해야지 돼요. 인터레스팅은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와 함께 상상을 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기에 관한 글 하나 읽어보려고 해요. 종이를 멀리 보내는 방법. 신용목 선생님의 에세이집에 있는 글인데 이 글을 저는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이 글을 읽어요. 종이를 멀리 보내려면 종이 비행기를 접어야 한다. 그러나 정해진 결에 따라 접힌 종이 비행기는 공기의 저항과 압력에 구속된다. 그래서 쉽게 방향을 잃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휘어진다. 종이를 멀리 보내려면 구겨서 던지면 된다. 그러면 종이는 나의 완력과 의지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날아간다. 구겨짐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나의 삶을 산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과감하게 상상하고 문장으로 쓰려면 아마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면 정말 좋은 거고요. 두려움이 없다면 막 쓰세요.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 글을 외울 정도로 읽으시면서 종이를 확 구기듯이 과감하게 여러분의 문장으로 쓰세요. 그래서 저에게 과제로 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 자세하게는 그 LMS 창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주일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우리 그 교재 206쪽에 보면 개인적 서사문 작성에 대한 그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과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공지사항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